3, 2, 1.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참혹한 전쟁이기도 했던 독소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된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초기 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소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쟁 전에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했죠. 그리고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국내 정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히틀러가 집권을 해서 파시즘이 정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은 자본주의를, 특히 파시즘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했고,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파시즘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강한 적대감과 탄압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과 소련은 상당한 경제 협력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어떤 군사 탱크도 만들 수 없고 여러 가지 하여간 제한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제한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련은 반대로 볼셰비키 혁명을 하고 나서 산업화를 추진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만나가지고 독일은 소련의 공장을 짓고 소련의 무기를 생산하는 걸 지원해 주면서 자신의 어떤 군사 기술, 과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럼 대가로 소련은 무엇을 주느냐? 독일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군사 자원을 소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그 대가로 석유 이하 모든 군수 물자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독일과 소련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사람들이 심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럼 왜 그랬느냐? 독일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서유럽 쪽으로 침공을 해야 됩니다. 소련은 자기네 국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독일이 서유럽에 욕심을 내는 걸 아니까 자기들은 동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폴란드 분할입니다. 독일이 먼저 서쪽으로 가기 전에 동쪽 폴란드를 치고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소련과 분할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서로가 영토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죠. 즉 우리는 서유럽을 먹고 니네는 동유럽을 먹어라. 거의 이런 암묵적인 합의였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 침공을 시작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프랑스를 6주 만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땅이 영국밖에 없었어요. 독일은 영국을 금방 정복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영국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고 독일의 영국 침공 작전은 거의 이제 실패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는 영국을 정복하기보다는 영국을 협상 테이블로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영국은 왜 저렇게 악착같이 저항하고 있을까? 그 뒤에 두 개의 세력이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소련이다.
둘이 도와주니까 제가 저렇게 버티는 거다. 근데 이제 미국까지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소련이라도 무찌르면 영국도 포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독일은 자신들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서유럽을 정복한 다음에는 소련으로 치고 들어가서 최소한 우크라이나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석유와 어떤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도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은 잠깐의 협정이지 우리들 사이에 전쟁이 영원히 안 난다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국내 정세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참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군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준에 안 올라왔으니까 참자. 하지만 독일이 커지면 언젠가 우리를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히틀러가 영국 정복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련을 침공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독일군 수뇌부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거 양면 전쟁을 벌이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히틀러는 두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소련은 앞으로 계속 강해질 테니까 지금 치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가 당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지금 소련 군대는 형편없다. 그러니 지금 치고 들어가면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러시아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다. 히틀러가 이렇게 생각했던 데는 한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뭐랄까 자본주의 세력을 부르주아를 숙청을 했지만은 그래도 안 건드렸던 게 군대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다가 1937년이 되면서 이제 다른 부분이 됐다 싶으니까 군부 숙청을 시작합니다. 8만 명의 장교 중에 3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위 장교들은 좀 놔두고 위로 올라갈수록 숙청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령급, 연대장급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이 숙청이 됩니다. 군대 조직 자체가 뒤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 작전 교역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스탈린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독일이 언젠가 우리를 침공할 거다. 그러나 쟤들이 우리를 침공을 해도 노리는 건 우크라이나지 소련 전체가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전략 목표를 잘못 파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수십만 명의 군대가 침공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탐지가 안 되겠어요. 독일 쪽에서 소련 스파이들이 계속 보냅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침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스탈린이 정보국장을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침공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정보만 올리는 겁니다. 소련군의 준비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독일군은 더더욱이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한번 걷어차면 소련군은 썩은 문짝처럼 부서질 것이다. 러시아를 정복하는 데는 6주 길어야 10주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당시 유럽 전선에서 영국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히틀러가 동쪽으로 대군을 보내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41년 6월 22일 새벽에 독일군이 드디어 침공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독일군은 정말 준비가 잘 된 군대였고 반대로 소련군은 영 준비 상태가 엉망이었죠.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새벽에 기습 공격으로 소련군 비행장을 공격합니다. 그때 가보니까 이 소련군 항공기들이 야전에 그냥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경납거나 보호 상태로 있질 않고 단 하루 만에 1200대의 항공기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이 뭐 거침없이 진격하는 거죠. 특히 이 제공권을 빼앗긴 게 컸는데 독일군의 전매 특허이던 전격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 항공기예요. 그런데 하늘을 독일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격하게 되고 후방에 남은 부대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자기들도 적을 향해 공격을 해서 이 독일군의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데 지휘관들이 워낙 전투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병력을 모아서 독일군한테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독일군처럼 훈련이 잘 된 군대한테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들면 그야말로 몰살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쾌속 전진을 하고 전방에서만 이 독소 국경에서만 소련군 100개 사단이 증발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독일군은 자신감에 충만했고 자신들의 1차적 작전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술 목표는 뭐냐면 국경에 있는 소련군을 한 번에 섬멸함으로써 소련군의 전투력을 붕괴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전술 목표는 뭐냐? 병참 능력, 군수 산업 능력을 파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속 진군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련 영토를 가만히 보시면 모스크바가 사실 가운데 있어요. 근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 소련의 군수 산업이라든가 뭐 광산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점령하게 되면 소련의 군수 생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군대 없어지고 병참 능력 없어졌으면 그 나라의 군사력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 돌진을 합니다. 사실은 성공이 아닌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절반의 정도의 성공으로 생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스탈린만이 할 수 있었던 짓을 해요. 소련의 모든 이 기차를 모아가지고 모든 군수산업시설을 그냥 뜯어서 모스크바 동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근데 이걸 옮기는데 사람은 다 버렸어요. 공장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자만 데려가고 일반 노동자는 다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은 빈 산업지대를 점령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서부 산업지대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독일군의 작전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침공할 때 독일군은 3개의 집단군으로 나눕니다. 북부 집단군, 중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입니다.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석유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중부 집단군은 곧바로 진격해서 모스크바까지 들어가고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산업시설을 장악하는 게 목표였어요. 북부 집단군은 지금의 에스토니아와 레닌그라드 쪽으로 올라가는데 북부 집단군에겐 2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스토니아와 그 북부 해안지대를 장악함으로 해서 그쪽 항구와 제해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일이 그 허약한 해군력을 가지고 보급 물자를 내림으로 해서 중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에게까지 군수 물자를 좀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소련군의 군사력을 괴멸시키고 산업 능력을 괴멸시켰어요. 그럼 이제 독일의 세 번째 목표는 뭐냐? 독일의 생각에는 소련의 군대가 졸지에 붕괴가 되면 소련이 이 볼셰비키 혁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숙청 대상들, 부르주아 세력이나 자본가 세력 또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정치적 폭동을 일으켜서 스탈린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군은 친독 정권을 세워서 철수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전역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군대도 전멸시키고 산업도 전멸시켰는데 그래도 정권이 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 뭘까? 스탈린 정권의 상징, 어떻게 보면 소련 사회주의 혁명의 상징적인 도시를 하나 잡아서 무너뜨리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정치적 권위까지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치적 상징이 될 만한 도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가 레닌그라드, 지금의 페테스부르크죠. 그리고 모스크바예요. 이 둘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택합니다. 독일의 군사령관들은 모스크바를 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정치적 상징력도 클 뿐 아니라 당시 러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라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게 되면 소련의 소위 말하는 두뇌가 마비되고 모든 이런 신경의 중심이 끊어진다. 또한 소련은 동부와 서부와 남부, 북부 나라가 너무 크잖아요. 모스크바를 점령당하면 이 연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모스크바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고 군사적 실용 효과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레닌그라드는 정치적 상징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가 3개로 나뉘어서 가게 되죠. 당시 독일군의 바르바로사 작전은 전략적 전술적 판단 미스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히틀러가 가졌던 독재 권력이라는 구조가 군대를 불합리하게 나누는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초기에는 썩은 문작 이론이 맞아가지고 세계의 집단군이 9월 1일이 되었을 때는 거의 자기 작전 목표를 다 달성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6월 22일에 침공해서 9월 1일에 이미 1,500km 이상을 진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작전을 성공하고 나니까 여기서 히틀러가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띄워드린 지도를 보시면 중부 집단군이 딱 스몰렌스크까지 가 있는데 중부 집단군의 진로는 나폴레옹이 갔던 그대로의 길입니다. 스몰렌스크에서 소련군 또 주력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이때 모스크바로 직진했으면 열흘 내에 모스크바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히틀러에게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개전 초부터 소련 침공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최면 걸듯이 외웠던 말이 나는 나폴레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였어요. 그러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드디어 터져요. 첫째,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한 달 이상 끌면서 독일군의 보급이라든가 군수 체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독일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6주, 10주 안에 끝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자존심으로 걸어가지고 만약에 겨울이 오면 어떡할 거야? 계획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겨울 전에 끝낸다고 겨울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습니다. 이거는 독일군이 정교한 게 아니라 전쟁을 운영하는 방식을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소련에서 겨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준비조차 안 했어요. 이건 사실 저도 안 믿겨지는 이야기인데 독일군이 처음에 소련의 산업지대를 점령하려고 할 때 소련의 기관차와 열차를 모두 노획해서 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의 철도하고 독일의 철도가 규격이 달라가지고 이걸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 거를 그냥 노획해서 쓰자 이런 참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스탈린이 그 열차를 산업시설을 다 실어가지고 동쪽으로 다 빼버린 겁니다. 할 수 없이 독일이 이제 독일 열차를 투입을 했어요. 또 바퀴를 개조해가지고. 근데 철도에 맞추느라고 바퀴는 개조했는데 뭘 개조를 안 했느냐. 그때 증기기관차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석탄 떼서 가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너무 추워서요. 기관차에다가 방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 기관차에다가 불을 떼면은 보일러 열기가 추위를 못 이겨갖고 화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몇 배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되면서 기차의 기동도 잘 안 되고 연료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급선이 1,000몇백 킬로 이상 늘어나니까 독일군이 육로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여러분 1,600km를 트럭이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기름을 몇 번 교체해야 될까? 그뿐인가? 그 트럭에는 기름만 실는 게 아니라 경비병도 실어야 됩니다. 이게 1,600km를 또 싹 가주면 고마운데 당시 독일군 기록을 보니까 400km를 가는데 8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중간에 도로가 다 얼어붙었죠. 내려서 삽으로 얼음 다 깨고 그러니까 시속 20km도 못 가요. 그러면 트럭에 타고 있는 경비원의 식량, 얘들 식량도 줄이느라고 5일치밖에 안 줘가지고 8일 가는데 3일을 굶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추위에 3일을 굶어요. 중간에 전투해요. 땅 파요. 그러니 호송대원의 3분의 1이 한 번 호송하면 동상으로 하거나 죽거나 탈진해서 병나거나 이렇게 사라집니다. 400km 가는데 3분의 1이 희생되는 건 웬만한 전투 희생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소련에서 이 동장군 때문에 졌다는 건 단지 독일이 추이해진 게 아니고 이 엄청난 보급 수송망을 유지하는 데에 전투력의 몇 배가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예상치, 이것도 소련의 기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건데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다 망해요. 여름 눈이 녹으면 진창이 되니까 탱크고 트럭이고 진창이 한번 들어가면 전부 분해 수리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희한하게 땅이 굳었을 때만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됐어요. 이젠 추위도 없어. 땅도 굳었어. 그래서 달려갔더니 먼지가 살벌하게 나. 그 가는 먼지가 엔진 다 망가집니다. 탱크나 트럭이 폭격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먼지가 들어와서 이쪽에 실린더랑 다 갉아먹어가지고
모든 차량이 한 1000km, 1500km 가면 다 못 쓰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이 사실 9월 1일까지 진격했던 곳이 한 달 반 만에 여기를 왔다고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전투 한계선이었어요. 거기까지 왔을 때 모든 탱크고 트럭이고 전투력이 1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어떤 기갑사단은 가용한 탱크가 뭐 3대 10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독일군 전체가 늪에 빠져버립니다. 거기다가 모스크바로 들어가진 않고 군사력을 나눠놨으니 모스크바 진격은 이제 거의 틀렸고 간신히 모스크바 교회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왔을 때 이제 거의 모든 전투력이 고갈돼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독소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똑똑했던 독일군 지휘관들은 후퇴하자고 그래요. 이 보급이 되는 쪽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정비해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꼭 옳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군의 3가지 전술 목표가 있었는데 이걸 독일군이 처음에는 달성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 국경에서 100개 사단을 섬멸했거든요.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 뒤로 2,500만 명이 더 있어요. 소련의 예비군이 2,500만 명. 걔들이 동원돼서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아무튼 무려 2,500만이 동원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시베리아에 있던 동부군이 일본이 소련을 침략하지 않을 거라는 정보가 누설이 되면서 모조리 이동을 해서 모스크바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이 신나서 야 이거 뭐 하루면 1개 사단을 격파하는구나 이랬는데 좀 이상한 게 싸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1개 사단을 격파하면 1개 사단이 온다. 나중엔 어떻게 될게요? 1개 사단을 격파하면 10개 사단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병력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을 동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무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미군이 소련을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자가 소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병력도 더 많고 장비도 질과 양에서 더 충분합니다. 독일군이 처음 만났던 소련군은 철모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고 중간에 동원해서 급하게 나오는 군대는 총도 제대로 못 들고 철모도 못 쓰고 나오니까 전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전선이 교착 상태로 들어가고 소련이 정비할 시간을 가지고 미국이 물자 지원하면서 완벽하게 갖춘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이 병력도 우위고 장비의 질과 양에서도 모두 우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도 독소전쟁이 빨리 안 끝났던 거는 독일군의 지휘관들이 워낙 우수했던 데다가 히틀러가 무자비한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독일군을 앉혀놓고 살육시키는 바람에 더 많은 이제 희생이 났던 것이고 시간을 끌었던 거지 사실상 이때의 독소전쟁의 운명은 이미 끝났던 거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소전쟁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전쟁의 시작은 독일과 소련 모두가 실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준비라는 걸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많은 나라가 실수하는 게 우리는 방어만 하는 군대다. 우리는 공격하는 군대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방어한다고 공격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공격 안 하는 거하고 싸울 때 누가 막기만 해요. 이렇게 해서 쳐야지 막아지지. 즉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군대와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군대를 아예 공격을 안 하는 군대, 공격 능력을 거세해버린 군대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독일군은 공격한다고 하면서 소련에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기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장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졌어요. 소련은 소련대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는 방어만 하니까 적을 건드리지 말 하다가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개전 한 달 만에 100개 사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간에 희생된 민간인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란 대비하고 있는 자에게 승리의 여신이 가는 거지 운이 승리의 여신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1978년 장병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진중문고. 그 진중문고에 2020년 3분기 21권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의 중단편 소설 중 눈부신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수여하는 상, 젊은 작가상. 2020년 젊은 작가상을 거머쥔 신예 작가들의 소설을 한 곳에 모았다. 신예 작가의 단단하고도 신선한 세상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한을 그려내고 복원해온 우리 시대 대표 작가 황석영. 그가 쓴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꿰뚫는 책 철도원 3대. 철도 노동자 3대와 공장 노동자 이진호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냥 무심하다는 걸 실감한다. 그는 버려지거나 잊힌 것도 아니다. 그냥 가로수보다도 못한 관심밖의 미물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설 철도원 3대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실존주의 문학 대표 작가 알베르 까미. 알베르 까미 서거 60주년 추모 에디션 이방인 페스트. 이방인은 세상의 부조리를 직시한 실존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페스트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생존하고 운명에 대항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막막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 이방인 페스트입니다.